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유형 상사를 통해서 실무 수행을 총 정리를 한번 했고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예, 지난 해에 54회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앞부분에 이론 문제가 10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10문제. 10문제. 이론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문제가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전부 10문제니까 아마 부가가치세 문제는 8번부터 나왔네요. 8, 9, 10 3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고 7번까지가 보니까 재무회계 문제네요. 1번부터 7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이론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이제 실무 수행을 연습했으니까 이론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하나당 3점입니다. 하나가 3점. 그래서 10개니까 30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재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목적. 첫째는 우리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경영자가 경영 성과를 어떻게 냈는가, 그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경영자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주의 재산을 위탁받은 경영자가 그 수탁 책임자로서 어떤 성과를 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바로 재무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그렇죠. 두 번째, 고객을 위한, 이건 아니죠. 고객을 위해서 상품별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회계 정보의 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리회계라 하더라도 상품별 원가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 3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바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바로 재무제표의 역할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1번은 여러분 맞았겠네요. 누구든지. 그죠? 자, 풀이하면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게 있으면요,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2번.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네, 제가 이제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서 여러분에게 시험에 대비해서 외워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계정보의 중요한 질적 특성 두 가지 하면은, 오타가 이렇게 나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질적 특성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그 하위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씩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위 질적 특성은 예, 피, 적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하면은 예측 가치라고 하는 질적 특성이고, 피 하면은 피드백이라는 가치, 피드백 가치를 P라고 우리가 외웠고, 적 하면은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하는 적시성.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보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측 가치라는 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고, 피드백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을 했으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어떤 계획에 반영한다는 게 그게 피드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하려면은 그 제공되는 재무 정보가 적시에 제공이 돼야 돼요. 너무 늦게 제공되면 뭐 피드백 하기가 이미 늦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바로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신뢰성은 뭐냐? 표, 검, 중이라고 우리가 외운다고 그랬거든요. 표, 검, 중. 이걸 외우는 게 참 중요해요. 표 하면은 이제 표현의 충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검 하면은 이제 검증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비슷한 값이 나오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즉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중은 중립성이죠. 우리가 회계정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영자라든가 어떤 특정한 주주라든가 그런 편의에 서서 회계 처리를 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편에 들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업 회계 기준 또는 상장 기업이면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 이게 바로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표, 검, 중이었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54회에도 문제를 냈는데, 대개 이거를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습니다. 가나 다라 4개 중에서 2개가 아마 옳은 것 같은데, 가번부터 매출 채권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자,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은 대손을 예상해가지고 미리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데에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단기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단기에 외상 매출한 것 중에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런 개념이 여기에 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에도 일부 좀 부합되는 것은 있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여기에도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측치가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여기서 이제 예측 가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는 것은 예측한 거예요. 그게 대손율을 예측하잖아요. 1%, 2%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해요. 이런 것은 확실하지 않으면 세모를 한번 쳐봅니다. 다음에 4번.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의사결정의 차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수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의사결정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6개월 전에 판단했던 의사결정과 지금 어떤 정보를 보니까
의사결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피드백에 해당이 돼요. 피드백. 그래서 나번은 피드백이니까 목적 적합성 맞죠? 목적 적합성에 해당된다. 나번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된다. 이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회계 정보를 미래 재무 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자, 예측에 활용한다. 예측 가치를 얘기한 건데, 예측 가치는 신뢰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목적 적합성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확실히 아닙니다. 예측 가치와 신뢰성은 좀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라번을 보면은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요,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가 그 중요한 질적 특성인데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말이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목적 적합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신뢰성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신뢰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목적 적합성이 저하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100점 맞기는 어려워요. 두 개 다 100점 맞기. 이걸 우리가 두 가지 질적 특성에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번 확실히 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 라가 확실히 틀렸으니까 가번을 맞는 걸로 해서 답은 1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 시험 준비할 때는 이런 것은 암기 사항이에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격시험 보기 전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다음에 3번을 보면은요,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하고 20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200만 원이 매출 채권이죠. 네, 받으러. 그리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네요. 그러면 잔액도 외상 매출금이 되죠. 그것도 잔액도 매출 채권입니다. 운반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이건 운반비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출 채권이 전부 다가 매출 채권이에요. 1000개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죠? 500만 원. 3번이 매출 채권이다. 받으러음 200에 외상 매출금 300 이렇게 되고요. 운반비는 매출 채권 아니에요. 그냥 판매 관리비로 운반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 없죠.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도 기말 재무제표에 나타난 계정 과목과 금액의 일부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얼마냐.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 전표 입력하면서도 영업이익을 많이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 많이 듣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도 뭐 아주 중요하죠. 자,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매출액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매출 원가 알아야 되고, 판매 관리비까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여기 있고, 판매 관리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판매 관리비죠? 예. 개발비는요? 무형자산. 예, 개발비는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이에요. 법인세 비용은요? 이거는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냥. 복리후생비는요? 예, 판매관리비라고 봐야죠. 저 위에 자비익이 있었는데 자비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예, 매출액 130에서 여기 매출원가 80에다가 퇴직급여 8만 원에다가 여기 복리후생비 10만 원까지 비용 세 가지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8만 원을 빼면 되겠네요. 130만 원 마이너스 98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답이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구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거 자비익은 영업의 수익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개발비 이건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에 있는 거예요. 개발비. 예.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그냥 법인세 비용이에요. 예, 비용 맞습니다만은 판매관리비도 아니고 영업의 비용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기 독립적인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저 매출 원가처럼.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이 앞에 있는 퇴직급여하고 같이 예,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여러분이 개정과목 분류를 일단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아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자본을 여러분 법인의 자본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일단 법인의 자본의 분류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법인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게 다 자본이에요.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낸다. 맞아요.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예,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 그래서 이걸 잔여 지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잔여 지분. 빚 갚고 남은 거 해서 잔여 지분. 그래서 기업을 청산할 때 주주의 몫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을 청산할 때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잔여 지분인데 빚을 청산하고 즉 빚을 다 갚고 남은 게 주주 것이 되는 거죠. 네, 1번 맞습니다. 다음 2번.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한다. 아니죠. 자, 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합니다. 예. 자본잉여금에 요거는 자본잉여금에 있는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답이 2번. 여러분은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요.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와야 돼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뭐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이 절대 안 나와요. 주식을 발행해서 이익잉여금이 생긴 것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잉여금이 생긴 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영업해서 이익이 난 거. 이게 이익이익.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회사들은 영업을 계속할수록 결산할 때마다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익잉여금이. 그래서 이익잉여금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주주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 배당 자기 그거 나누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배당. 근데 기업이 전부 배당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영속적인 영업을 해야 되니까 투자 활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여러 가지 투자 목적으로 적립을 합니다.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신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적립을 했다가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됐죠. 그리고 투자도 하지만 주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주에게 배당도 해줘야죠. 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주주 몫을 챙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이 틀려서 답은 2번이고요. 그러면 3, 4번은 맞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 금액에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네. 우리가 이제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주든 보통주든 자본금이라 하는 것은 액면 금액 곱하기 주식수예요. 그래서 3번 맞는 거고요. 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개정 과목은 좀 알아두셔라 라고 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하고 평가 손익이니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자본 개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자본 개정에 대한 질문이 까다로워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이건 못 맞춥니다. 네, 자본 개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자본이 왜 어렵느냐? 실무에서 별로 안 나와요. 자본 거래에 대해서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거의 안 다뤄집니다. 안 다뤄지니까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자본 거래는 별로 입력을 안 했거든요. 전표 입력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 문제는 오롯이 그냥 이론 공부 때 그거 한 걸 가지고 이걸 맞춰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뭐냐? 재무회계 문제가 그동안 우리가 뭐 3일 패션, 유형 상사 하면서 막 전표 입력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해가 다 되는 것들이 많죠. 나머지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본 거예요. 실무할 때. 예, 실무할 때 해본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주식회사 한공이 2023년 12월 31일 결산 때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결산 분계를 이렇게 이론으로 문제를 냈어요. 자, 4월 1일 날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은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다. 네, 소모품 비로 했다 이 말입니다. 자, 23년 12월 31일 결산일이죠. 소모품 미사용액은 2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산 분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해봤잖아요. 자, 비용 처리를 한 회사가 결산 때 소모품을 정리하려면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잡아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이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잡아주는 분계를 찾아보면 차변이 소모품이니까 가번과 나번이 차변이 일단 맞았어요. 근데 나번은 금액이 틀렸네. 네. 그래서 답은 가번이에요.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변이 소모품 20만원, 대변은 소모품비 20만원 비용에서 취소시켜줘. 여기서 한번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 자, 6번 문제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소모품비는 얼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소모품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최선미 씨, 얼마일까요? 예, 80만 원입니다. 자, 4월 1일 날 비용으로 100만 원 처리했어요. 일단은 손익계산서에 100만 원 일단 갔어요. 그런데 결산 때 20만 원 취소시켰잖아요. 네, 80만. 그래서 80만 원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면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볼 줄 알잖아요. 자, 비품의 전기도 400, 단기도 400. 이건 취득금액이죠. 그러니까 네.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전기에는 72만원, 단기에는 144만원이다. 자, 밑에 22년 1월 1일에 비품을 400만원에 취득했어요.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밑에 보기를 하나씩 보면 되겠죠. 1번 비품의 잔존가치는 40만원이다. 잔존가치라는 건 뭐예요? 취득금액에서 감가상 누계액을 빼면 되는 거죠. 예. 이 재무상태표가 지금 결산 수정분계 한 뒤 거죠. 이미 결산 수정분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잔존가치는 틀렸네요.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은 40만 원이 아니죠. 256만 원이죠? 256만 원. 틀렸다. 256만 원이다. 죄송합니다. 장부금액을 얘기했네, 제가. 네. 256만 원은 장부금액이고, 잔존가치는 따져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400만 원에 취득했는데, 5년 동안 상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정액법으로. 예, 정액법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이건 5년이라고만 알려준 거 보니까 정액법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 나누기 5 하면 1년에 얼마 해야 돼요? 80만 원 해야 되지 않나요? 8호 40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얼마 했어요? 72만 원만 했죠.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잔존가치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4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네, 360이죠? 360만 원을 한번 5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72만 원 혹시 나오나요? 네, 나오겠네요. 딱 72만 원 나와요. 그래서 이건 맞다. 잔존가치를 40만 원으로 보고 감가상각 한 거예요. 네, 360만 원 나누기 5 하니까 72만 원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까 1번 처음에 뭐 200 얼마라고 한 것은요, 장부금액을 말한 거예요. 네, 잔존가치하고 장부금액은 다릅니다. 자, 1번 맞았고요.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네, 1번. 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1번 맞았으니까 그냥 바로 8번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근데 2, 3, 4는 우리가 한번
네, 답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2, 3, 4. 자, 비품의 당기말 장부 금액은 네, 아까 계산했던 거. 400에서 요 144만 원을 뺀 게 장부 금액이니까 256만 원이다 해야죠. 400이 아니라 256만 원이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다. 정액법이죠.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여기 정률은 또 정률법이면 여기 정률이 나와 있어야 돼요. 다음에 4번.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144만 원이다. 아니죠. 72만 원이에요. 당기도. 예. 그래서 옳은 것이 1번이구나. 아마 이제 1번이 여러분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2, 3, 4 읽어보다 보면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1번이 맞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올라가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7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회계 문제 7문제입니다. 재무회계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보다는 좀 어려워요. 재무회계 문제가. 물론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공부를 안 하면 어렵죠. 안 했으면. 그런데 이제 공부를 똑같이 했다면은 부가세 문제는 사실 쉬운 편이에요. 공부한 거에 비해서. 근데 재무회계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개 중에서 여러분이 한 6개나 5개 맞추시면 잘 맞췄다. 자, 부가가치세는 거의 다 맞춰야 돼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수는 면세 아니죠. 과세입니다. 택시 과세죠. 애기의 기저귀는 뭐예요? 예, 3번입니다. 3번이 면세입니다. 4번은 이게 지금 고속철도잖아요. 그냥 일반 지하철도는 면세예요. 일반 지하철과 버스가 면세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 고속철도라고 써졌죠. 그러니까 사진이 있을 때 사진으로 판단만 하지 마시고 여기 뭐라고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까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을 지하철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 고속철도. 네, 8번 쉽게 여러분이 기저귀가 면세다 하는 걸 맞추면 되고. 다음에 3번.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다.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납부할 세액. 자, 여러분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셔라 이거. 자, 매출세액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번의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아직 세액이 아니죠? 과세표준의 10%가 매출세액이죠. 자, 가로 속에 영세율에 해당하는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영세율은 세금이 0이니까 4억 5천만 원만 과세표준으로 해서 4억 5천만 원의 10%가 매출세액이니까 4,500만 원이 되겠네요. 4,500만 원 매출세액이고요. 납번은 매입세액입니다. 납번의 매입세액은 2,100만 원인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100만 원과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포함된 것 중에 토지 관련된 것도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거고 접대비 관련된 것도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이죠. 그러니까 요 300만 원은 빼줘야 돼요. 매입세액에서. 그래서 2,100에서 300만 원을 제외하면 1,800. 1,800만 원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4,500에서 1,800 빼면 답입니다. 2,700인가요? 네. 2,700만 원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아요. 예.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끝난 후에 25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2번. 폐업의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폐업한 경우는요, 폐업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폐업일부터 하루 이틀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만약에 4월 19일 폐업을 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루 이틀 해서 25일까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예,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5월 달 25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내에 신고한다.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3, 4번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 환급 대상 사업자예요. 그래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우리가 그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환급을 좀 빨리 해주는 거고, 일반 그 신고 기간에 저 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은 30일 후에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 대상자는 조기 환급 가능한데 영세율 사업자 대상자예요. 다음에 4번. 개인 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예정 신고 납부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제도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이런 제도가.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때는 세무서에서 세금 금액을 정해가지고 고지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은행에 갖다 납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납부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세무서에서 고지를 할 때는 직전 과세 기간에 영업한 그 실적을 가지고 직전 과세 기간에 신고 들어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절반 2분의 1을 세금으로 해서 과세를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전 과세 기간하고 비교해서 이번 과세 기간에는 뭐 휴업을 했다든지 무슨 어떤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못 했어요. 그러면은 납부해야 될 세금도 부가세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면 고지서 무시하고 납부할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면 그냥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난다. 그 차이 기준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예정 신고 때 신고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요 이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이론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자, 이론 풀이 해봤는데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봄날시계라는 회사가 있어요. 54회 때는 봄날시계라는 회사로 문제를 냈고요.
이 회사는 시계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지금 문제 푸는 회사는 봄날 시계다라는 걸 알고 시계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요. 이제 시험 볼 때는 백데이터를 시험 보는 날 다시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메일로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일주일 전에 이메일이 와요. 시험 보는 날도 그 이메일로 접속을 해야 돼요. 시험 보는 날도. 그래서 이메일로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URL로 들어가면은 시험 보는 날 또 만약에 그날 봄날 시계로 시험 본다 그러면 봄날 시계 백데이터를 다운 받는 거예요. 파일 이름이 봄날 시계라고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FAT 1.exe라는 이런 파일인데요. 이 FAT 1.exe를 여러분이 그날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걸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 프로그램,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돼요. 백데이터가 깔리면서, 그러니까 봄날 시계가 쫙 깔리면서 프로그램이 딱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제 미리 시험 보는 거, 애행 연습으로 연습용 시험 보는 것도 이메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운받는 것은 시험 보기 전에 다운받는 것은 연습용. 연습을 여러분이 미리 해보셔야 돼. 그래서 연습용 하나 있고 연습을 시험 보기 전에 미리 해보시는 거고 시험 보는 날은 다시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진짜 시험 보는 파일을 설치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안내사항은 거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또 쫙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닥쳐서 미리 그때 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 있을 때 가서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건가 하고 거기 있는 공지사항들을 미리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우리가 유형상사를 연습했을 때 그 유의사항과 똑같아요. 이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여기 실행해가지고 기초정보관리 이해만 한번 해볼게요. 아주 쉽게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자, 봄날 시계로 여러분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유형상사가 실행된 상태에서 봄날 시계를 실행하려면요. 저 위에 있는 그 회사 이름이 있죠. 제목 표시줄에. 그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회사 코드 돋보기를 눌러서 봄날 시계 기출 54라는 요 회사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면 메뉴를 모두 종료한단 말 나올 거고요. 예 하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시험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로드된 파일 설치하면 딱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참고해서 해야 돼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거래처 주식회사 무지개의 대표자와 메일 주소가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수행과제. 대표자 명과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이 두 개만 수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래처의 무지개라는 거래처를 찾아가려면 무슨 메뉴로 가야 될까요? 예, 거래처 관리에 가야 되죠.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네요. 거래처 관리가 아니라 거래처 등록을 딱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래처니까 뭐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무지개라는 회사를 찾아요.
예, 밑에서 세 번째 있네요. 무지개. 자, 그런데 뭐 이게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중간쯤에 있으면 찾기 힘들겠죠. 빨리 찾는 방법은요. 컨트롤 F 이 찾기 기능 여러분 쓰시나요? 현재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쓰죠. 컨트롤 F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무지개 입력하면 금방 찾습니다.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이런 방법으로 찾아주시고 자 무지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바꾸면 되죠. 대표자명을 박민규로 바꾸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여기 기본사항이 없어요. 추가사항에 있죠. 추가사항에 여기 앞에 주소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RAIN 레인보우 BOW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뒤에도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목록 눌러서 뭐 네이버나 이런 다른 주소 있죠. 빌36524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수정 문제가 나왔어요. 네, 자료 설명을 보면은 회사는 급증하는 선물용 온라인 상품 배송을 위하여 선물 포장재라는 계정 과목을 새롭게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수행과제에서 173번 일반 포장재를 선물 포장재로 수정하시오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가야죠. 가보세요. 전체 메뉴에 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래가지고 173을 빨리 가는 방법 여러분 알죠? 네, 숫자 173을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173에 갑니다. 네, 혹시 빨간색이 아닌가 보시고 아니네요. 그러면 그냥 입력하면 그냥 고쳐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반 포장재라고 타자해주면 돼요. 아, 선물 포장재. 예. 선물 포장재. 그래서 173번을 선물 포장재로 수정하면 되는데 혹시 빨강색이면 입력이 안 될 테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한번 툭 치고 나서 입력하면 입력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입력이 안 되면 그게 빨간색이라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컨트롤 F1 치고 나서 입력이. 그래서 이 기초정보 관리 문제가 이게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래처 등록에서 나올지 회사 등록에서 나올지 그다음에 거래처 초기 2월에서 나올지 계정 과목에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두 개 나올 거예요. 54회는 계정 과목 적요 등록과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고 빠르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인데요. 그걸 접어두시고 348페이지 54회 실무수행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